2022년 1월 7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오늘 방송이 아마 45강일 겁니다. 그죠? 경매 라방 45강 생생경매 75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44강에서도 낙찰된 이후에 경매 취하된 유형에 대해 가지고 강제 경매된 사건이라든지 또는 매각 기일이 변경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아마 지분 경매가 보면 경매가 진행되었다가 경매 취하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취하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액 아니십니까? 채권 금액이 요따만해. 이게 말 그대로 조족지의 세 발의 피해입니다. 그런 경우도 보니까 때로는 경매가 이제 취하된다더라. 그래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이 보니까 이렇게 지분 낙찰받은 이후에 경매 취하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44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썸네일 제목을 말이죠. 억으로 끄는 그런 썸네일 제목 안 씁니다. 그걸 쓰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아마 44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낙찰받고 나서 경매 취하에 따른 경매 취하 통해서 제가 지난 44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낙찰을 참 우여곡절 끝에 낙찰 받았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경매 취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단 말이죠. 그럼 경매 취하 통지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지난 44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찰자 있는 상태에서 낙찰자로부터 경매 취하 통지서 안 받고 막 바로 경매 취소 또는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자가 나 경매 취하 통지서 못 준다 이랬을 적에는요. 채무자 입장에서 나가지고 경매 취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강제 경매도 역시 마찬가지. 강제 집행 이의 신청 이런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될 게는 어차피 그 채무자 측에서 취하를 시킬 요량이라면요 취하됩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상대방 즉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분 조금 나와야겠죠, 그죠? 내가 말이지 이거 낙찰받기 얼마나 어렵게 낙찰받는다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딜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딜을 하시면서 경매 취하에 따른 동의서 이거 제가 지난 44강에서 그 본방을 시청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막바로 경매 정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매 신청되었다가 경매 취하된 사례 건수를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약 한 8,000건 정도 되지요.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타깃으로 삼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경매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게 경매가 취하가 될 게인지 안 될 게인지 그걸 어떻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속으로 들어가 봐도 모르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취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 취하된다는 그런 가정전제에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저 상대방에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도통 없네. 환장해버려. 밤에 잠도 안 와요 봐가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더니 이안으로 해가지고요. 플랜 A, 플랜 B 잡아놔야 돼요. 이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그래 알았어. 끝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럼 끝까지 간다 했을 적에 나름대로 어떤 수익성이 보장되는 게 이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해가지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런 유형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낙찰 후에 경매 취하하니까 지난 44강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마 또 중복될 것 같습니다. 낙찰자의 매각 대금 완납 전까지 낙찰자는 말이죠. 낙찰자가 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요. 채무자 측에서 경매 취하를 시킬 수 있어요. 경매 취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낙찰자의 매각 대금 완납 전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자 대금을 완납해버리면 민사집행법 몇 자라고 그랬죠? 135조인가요? 법조문은 모르셔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 135조에 의해 가지고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일단 끝나버려요. 그런데 대금 납부하기 전이거든요. 전이라면 그 낙찰자가 아니에요.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는 없었던 걸로 원위치
시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보니까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경매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치 뭐 수천만 원, 수억이 있어야만 경매 투자한다. 그거 아니에요,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자금력이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경매 취하와 관련된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포시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찰되었다 했을 때 경매 취하 동의서는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는 필요한데,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의 경매, 낙찰자가 난 못 줘. 민사집행법 규정에 말이지, 낙찰자가 있을 경우는 경매 취하할 경우는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차순위 매수인이 있으면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조차도 그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나 이거 낙찰받아 참 힘들게 낙찰받은데 무슨 얼어 죽을 경매 취하를 시킨다고 그러냐. 나는 죽어도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을 못 해줘. 그런 망띠 같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일단 봐가지고 상대방이 열려보면은 일단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3번에 나와 있잖아요.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요. 없이도가 맞습니까? 없어도가 맞습니까? 없어도인가요? 경매 취하 동의서요? 없어도 경매 취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날짜, 방송 날짜를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그런 사례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넘어갑니다. 청구 이소. 이게, 자, 이게 참, 저는요, 우리가 이제, 특히 청구 이소라는 것은요, 경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많이 돌아 계시네요. 황소님 돌아 계시고, 또 누구십니까? K딜러님, 반갑습니다. 백만섭님 돌아오셨네요. 최선행님 돌아오셨고, 떡갈비님 돌아오셨네요. 주여사님도 돌아오셨고요. 우리 윤박근 부회장님 돌아오셨네요. 아유, 막, 아는 분들이 막 채팅창에서 뵈니까 제가 갑자기 목이 메어버립니다. 여기서 청구 이소 관할 법원 있잖아요. 이게 뭐 경매 취하와 뭔 관계 있냐? 이게 우리가 관계 있어요. 이거 청구 이소라는 것은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뭐냐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본안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잖아요. 판결문 등 집행 권한입니다. 받아가지고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팍 경매를 신청해 버려요.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요, 채권자는 집행권한이 판결문 등 집행권입니다. 집행권한은 뭐 법원에다 이제 소송 뭐 제기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 이랬을 적에는 채권자는 법원에다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채무자 제가요,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요, 돈 안 갚을랑요? 따라서 그 돈 제가 회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차용권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어떤 청구입니다, 청구. 자, 근데 청구 이소라는 거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채무자가, 어이 하다가 채권자의 돈을 다 갚아버렸어.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보니까, 경매가 낙찰돼 버렸어요. 야, 보니까 낙찰자가 있을 때는,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채무자가 말이지, 낙찰자한테 탁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막, 속으로는 막,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떡하니 와서 채무자 측에서 낙찰자한테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시면 아니 되실까요? 그러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는데 2천만 원을 내놔라. 그런 사례 실제 있고 지금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상에 말이지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는데 팔자 고칠 일이 있어요. 봐가지고 한 장에 2천만 원 달라고 그래, 2천만 원. 그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말이지요.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 경매 절차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막 똥꼬지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청구 이의는 뭡니까? 채무자 측에서 이제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한테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지 않냐? 근데 돈 다 갚았지 않냐? 돈 다 갚았으면 더 이상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면 안 되지 않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당신이 나한테 돈 갚으라고 청구했을 적에 내가 돈 줬지 않냐? 따라서 청구 이소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요, 채무자한테 1억을 내놔라 그러는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1억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청구 이행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자의 채권에 해서 변제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권원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경매 진행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근데 어이구 낙찰자가 있네? 낙찰자가 없으면요, 채권자한테 경매 취하서 받고 그냥 맛보라 경매 취하시면 돼요. 그런데 낙찰자가 있다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낙찰자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이 인간이 말이지, 경매 취하 통해서 한 장 써달라는데 그냥 몇 천만 원 달라고 그러나,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지혜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채무자가 납니다. 나는 채권자 이 사람의 청구에 대해 이것입니다. 이 관할 법원인데요. 이 관할 법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경매 정보지를 보실 적에, 채권자 주소지가 어디고, 물건지가 어디고, 이걸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경매 취하했다는 경매 취하 동의서를, 여러분들 낙찰 받으셨습니다. 근데 경매 취하 동의서를 채무자 측에서 한 장 써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몇 입에 해주실 겁니까?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있는데 그걸 맨입으로 물론 해줄 수는 있겠지요. 아이고, 예, 잘 됐네요 하면서. 그런 분들 아마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주 좋은 데 가실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말이지, 그 물건에 대해서 들인 시간과 비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 맨입에 해주냐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적정한 검원, 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너무 세게 벌려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도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옵션, 조건을 제시를 해야지만 협상이 성사되는 것이지. 세상에 A4 용지 한 장에다가 말이지,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세요. 그러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하니까 이제 44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낙찰 받았는 바, 채무자 측에서 본 사건에 대해서 경매 취하를 디디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경매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서 준비도 안 했고, 뒤에다가 낙찰자 인감 증명하고 앞에다 인감 도장 딱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딜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얼토당토한 금액을 이야기하면 이게 이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말이지, 웃긴다 해가지고, 그럼 나는 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당신 돈 다 갚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판결문 등 집행권에 경매 절차에 진행시키지 말아라. 이게 청구 이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청구 이소에 대한 관할법은 뭐냐면, 민사집행법 제44조 나와 있습니다. 법정은 외우기 쉽죠? 44입니다, 4땡. 민사집행법 제44조 해가지고 청구에 관한 이의소입니다. 이 보면은요, 이 44조 1항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가지고 확정된 청구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거죠. 채무자가 판결이라는 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거 아닙니까?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억 원을 주어라. 이게 확정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결문에 의해서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하려면은, 1억을 다 갚았다, 이거. 다 갚았으니 당연히 이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의를 하려면 요겁니다, 요거.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한, 이게 이제 소관할 법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이거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경우를 당하셨는데, 그건 제가 아마 그 전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경매 박사 방송 할 적에는 그 사례를 가지고 상당히 제가 많이 울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실 적에, 요거 취하되겠다? 일부러 들어간 거죠. 근데 일부러 들어갔는데 취하 안 된다? 그러면 어머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 그때 내가 쌍코피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취하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취하 동의서 써달라는 연락이 아예 없다더라. 이리 하였을 적에는 어떻게 이한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투자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 한다. 1심 법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소송에 한마디로 소송 1심에서 1심 확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자가,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자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네. 채무자의 주소지가 예를 들어 제주도입니다. 물건지가 제주도에 있어. 그럼 채권자는 말이죠. 채무자가 돈 안 갚는 거야. 안 갚으면 채권자는 비행기 타고 제주지방법원 가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나의 돈을 돌려줘라고 소송 제기합니까? 아니죠. 채권자는 자기 그 관할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니까 아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거라 이거지. 야, 근데 채무자는 어디 살고 있어? 제주도 살고 있어요. 그죠? 중앙지방법원 서울이죠. 그죠? 서울.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소송 관할, 이게 법 보니까, 민사집행법 규정 보니까, 와, 또 대법원 들어가도 그런 관할 그 법원에 그 내용,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근데 일단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 돈을 다 갚았다 하더라 했을 청구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낙찰자가 채무자한테 경매 취하 동의서를 주면요, 청구 이소 제기할 필요 없어요. 낙찰자 있는 상태에서는요, 경매 취하시킨다면 채무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고 낙찰자한테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고 요 두 개 수레만 법원에 제출하면 땡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은 낙찰자가 말이죠, 그냥 완전히 똥꼬지 피우는 거야. 2천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이 도저히, 물론 뭐 내 자금이 넉넉하면 2천만 원 주고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인데 물건지는 제주도다. 이 사람도 제주도 살고 있네. 그럼 이 양반이 뭐다, 이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비행기 타고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오는 그런 번거로움을 누가, 낙찰자가 어떻게 경매 취하 동의서를 준다는 것이죠. 줌으로 인해서 그런 채무자의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상쇄시켜버린다 이거죠. 그럼 상쇄시켜버리는데 그걸 맨입으로 하면 되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매 취하 동의서, 아이고, 그런데 보니까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물건지가 보니까 서울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같은 역삼동이에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이때는 뭐 제가 만약에 채무자라 그러면요, 낙찰자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채권자 주소지도 역삼동, 이건 이제 이번에 채무자도 주소지 역시 마찬가지 역삼동이란 말이죠. 강남구 역삼동. 전화해봅니다. 그러니까 낙찰자 완전히 똥배짱 피우는 거야. 봐가지고 돈 1,000만 원 가져오라고. 2,000만 원 누이 집 걔 이름입니까? 알았다. 전화 딱 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낙찰자한테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 낙찰자 팽시켜버리는 것이죠. 하고 나서 채권자 주소지 관할 역삼동, 나도 역삼동,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고, 그럼 지하철 2호선 타고 살포시 아니면 살살 걸어가가지고 소장 접수하고, 이런 경우 나홀로 소송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돈 다 갚았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돈을 다 갚았다 이거. 돈 다 갚았으니까 그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변론 기일, 그죠? 변론 기일이 잡히잖아요. 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 있습니다. 변론 기일 잡힌단 말이죠. 변론 기일 잡힐 적에 이때는 뭐 채권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때는 채무자가 원고가 됩니다. 원고. 채권자가 피고가 돼, 피고, 그죠? 피고되잖아요. 난 돈 다 갚았으니까 당신들이 그전에 나한테 청구했던 그걸 없었던 걸로 해달라. 그런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변론기일 날 출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기네 돈 다 받았는데 바쁜데 뭐하러 법원에 갑니까? 그죠? 그러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변론기일 날 피고가 불참했어. 안 왔어.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다 하더라? 피고는 원고의 주장하는 바를 100% 다 인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바로 확정 판결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지도세도 모르기가 아니고 낙찰자 모르게 그냥 경매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옵션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건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지분 경매, 지분 경매 들어 했을 적에는 채권자 주소지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지 하니까 물건지 또는 또 채무자. 물건지뿐만 아니라 채무자 주소지도 봐야겠죠, 그죠? 물건지는 저쪽 제주도인데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이다. 이 사람 뭐 목포로 서울 어딥니까? 중앙지방법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강제 경매. 요런 경우라면 이 소가 제기가 될 수 있다. 누가 채무자가 청구 이 소를 제기를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권자 주소지하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상당히 원격으로 상당히 멀다 그러면요, 거기에 따른 낙찰자를 팽해버리고 청구의 소로 하지 않고 낙찰자한테 어쨌든 구슬려 가지고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겠느냐.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서 민사침해법 44조입니다. 저도 뭐 이런 법조문 잘 못 외우는데 이건 딱 외우겠더라고요. 왜? 사땡이니까 사땡. 그죠? 그래서 이제 청구 이소 관련된 관할 법원이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 말이죠. 청구액, 이번에 또 이제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입니다. 소액인 경우. 경매 신청권 채권자의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때로는 봐가지고 또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경매 취하가 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 얼굴을 조금 줄여버릴게요. 조금 줄입니다. 네, 줄이고 이제 화면을 더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일단 제가 여러 사례를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인데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해가지고 방금 취하됐어요. 취하됐는데 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분인데 여기 보니까 지분이 100분의 51이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청구액이 1,600만 원이고 이게 이제 1억 7,300이니까 약간 이 당시는 3억 한 4천, 5천 정도가 이제 매가로 나름대로 어떤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재 2021년 12월 현재 이게 보니까 6억 4천만 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노도강이니까 이쪽 지역이 조금씩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봐가지고 한 1년 조금 더 경과된 상태에서 한 6억 4천만 원에 3억 4천만 원이 6억 4천만 원의 가치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채무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동네 머리 계속 뜨는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 취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근데 이런 경우는 참 그렇잖아요, 그죠? 1차 기일날 사실 그랬습니다. 지분 같은 게 1차 기일날 물론 요즘도 보니까 상당히 무모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적에는요, 제 생각인데요, 90% 넘으면 안 돼요. 그것도 매매 금액입니다. 시세의 90%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막 질러버리더라고. 뭐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라. 어떤 분들은 100%, 110% 막 질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렇게 막 질러가지고, 그런 사건 같은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적을 합니다. 보통 경매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송에서 경매 다시 집어넣고 해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정산하는 데는요, 보통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려요. 추적하는 거죠. 추적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경매가, 진행되어가지고 낙찰되었다. 그럼, 이 양반이 지분 낙찰받았을 적엔 얼마인데, 여기 전체가 낙찰되었을 적에 얼마다. 따라서 얼마 금액에서 낙찰된 금액이죠. 그죠? 그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뺀 순수한 배당 금액에서 이 양반 지분 곱하기 해보니까, 마이너스네. 그런 사례 지금 제가 수두룩 뻑뻑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제가 단지, 뭐 일반 책 보고 그냥 하면요, 지분 경매 하니까 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정말로 쓸데없는
개소리를 한다 말이지.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게 좀 품위 있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책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봐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뭐 질르면 안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질러버리나?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제가 한두 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 저 사람 경매를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했겠거니.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 항상 가지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90%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런데 90% 넘게 써버린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저도 옛날에 많이 떨어졌어요,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90% 이상 써서는 도저히 어떤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90% 넘게 써버리니까 나도 거기 따라가면서 90% 넘게 쓴다. 그럼 나도 죽어버리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1차 매각기일에 유찰되고 아마 2차 매각기일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게 뭐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은 1차 기일에 훅 들어가는 거죠. 그죠? 1차 기일에 훅 들어가는데 이게 저 역경매, 지분경매 같은 역경매 가지고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역경매 대상이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건 역경매 대상 안 되네, 그죠? 요거 지금 아마 역경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저는 그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역경매 하니까 역경매 이걸 이용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타지분권자가 장난 내지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짠 보고 최소한 또 내가 남한테 당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말이야. 맨날 뒤통수 두드려 맞고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인생 참 처참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거기 보니까 국민은행 같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이렇게 딱 설정해놨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에서 자기네들이 농간을 부릴 수가, 장난칠 수가 없어요. 또 보니까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아마도 2014년도 4월 4일자, 2014년 4월 4일자 건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시지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는데 이게 또 잘 안 열리네요. 이게 오늘 또 지금 제가 보는 경매 정보지는 이게 이렇듯이 참 잘 안 열립니다. 이게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짜증납니다, 제가 봐도. 근데 저는 이 사이트에 전 회장, 이 양반 돌아가셨어요. 이 대학원 동기인데 이분 이래 내가 공짜로 아이디를 쓰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 이러한 경우는 봐서 내가 들어가서 1차 기일에 들어가서 훅 낙찰 받아버리거든요. 그죠? 우리 여러분도 보십시오. 1차 기일에 훅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당시 매가가 3억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청구액이 얼마다 1,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억 4천만 원 대비 1,600 같은 건 상당히 낮은 금액이죠. 그럼 봐가 단순히 매매가 대비해서 청구액 요것만 딱 비교하면 상당히 말 그대로 세 발의 피가 되는데 우린 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두 번째 뭘 봐야 된다. 요 본사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권리관계를 봐야 된다.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이 2억 2,400이잖아요. 그리고 K 뭔데 이게 1,600이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인가요? 이 당시에 보니까 3,400짜리, 3억 4천만 원인데, 3억 4천만 원짜리인데, 이 전체로 걸려있는 채권액이 4천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요, 채무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판사판이다 해서 만세 부르진 않는다, 이게. 그런데, 청구 채권액이 1,600만 원인데, 이 중간에 압류, 저당권 바바바바바 해가면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설정이 됐다.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경매 취하 안 된다니까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3억 4천만 원짜리,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부동산의 가치가 3억 4천만 원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부동산 관련된 채권액이 10억이다.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의 소유자다 그러면, 10억짜리를 3억 4천만 원에 퉁 털어버리는 것이죠. 만세 불러버린단 말이죠. 그죠? 물론 일반 채권을 해가지고,
내가 뭐 나한테 따라다니겠지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3억 4천 가지 10억짜리를 퉁 털어본다는 게 이런 경우는 경매 취하는 꿈깨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지금 일단은 여기 말이죠. 요 하나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잠깐만요. 요건 지금 일단 1부 방송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칩니다.